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이 제9회 9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사행위 취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이제 요 사안에서는 이제 갑을 병정이 있는데요. 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이 수익자, 정이 전득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X 토지를 이제 병한테 양도를 했고요. 이 병이 수익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정한테 양도를 합니다. 정은 전득자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더라도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게 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행위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사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할 때 채권자는 그 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 무효라는 걸 주장하지 않고 사행위로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번.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다. 을과 병을 상대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사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지만 하죠. 채무자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되지 않죠. 피고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을은 사행위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린 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정이 선이라면 갑은 병에 대하여 정이 선이라면, 그러니까 전득자가 선이라고 한다면은 갑은 병에 대하여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고,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하고, 병에 대해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정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은 정 명의의 등기가 말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이 선이라면은 여기 지금 정은 전득자, 여기 정한테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저당권을 설정받은 정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가액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은 맞는 말이 되죠. 4번입니다. 자, 이 경우에 가액 배상하는 경우, 즉 정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 상태로 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즉 병의 등기를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 명의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X 부동산이 을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머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정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그 다시 병에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X 부동산을 다시 을의 명의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3의 경우에 병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사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말소 등기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정의
그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은 병과 정이 악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자,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이라고 하는 점은 수익자와 전득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죠. 채무자의 악의만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와 전득자 스스로가 자기들이 선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죠. 다만 채무자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사회 의사를 갑이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을과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X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을과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X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즉 사행일을 할 시점에서 X토지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사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 즉 피담보 채권, 이 X 예를 들면은 사행의 당시에 목적물의 가치가 1억이었어요. 근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을 초과했어요. 그러면은 저 X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이제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책임재산, 즉 공동담보로서 기능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X 부동산이라는 게 1억인데 그게 사실은 저당권에 의해서 특정한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사행위가 성립될 수 없겠죠. 그래서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사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7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 중에서 사행위 당시에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피보전 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해서 예를 들면 1억의 채무를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피보전 채권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자 갑이 이 1억 중에서 예를 들면 근저당권 6천이라든지 최고액을 6천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든지, 자 그렇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금액이 있었을 경우에 전체가 다 확보돼 있으면은 그러면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사행위를 주장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일부가 이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은 비록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은 이때의 피보전 채권액은 1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면은 그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전 채권, 사행의 당시에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피보전 채권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피보전 채권액에 대한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이자와 손해배상 이자를 합산한 금액 자체가 피보전 채권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피보전 채권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억에 대한 변론 종결 시까지의 그때 발생한 채무 이런 것이 아니라 1억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그런 손해배상 액수, 지연 이자 같은 것에 대해서만 지연 이자만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피보전 채권이 공제된다. 이거 맞는 말이었죠. 8번. 갑이 병에 대해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고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가액 반환을 해야 된다. 자, 원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원물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물 반환의 취지 속에는 가액 반환의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어도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의
그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가 몸을 반환을 원했지만은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9번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 채권자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될 수 없죠.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이제 그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책임 재산을 줄여버리는 것, 책임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게 사행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채권자가 아니라면, 즉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사행위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바로 이제 채권 발생이 이제 바로 일어날 텐데, 근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제 사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언제나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언제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답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언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답이 맞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꼭 X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언제나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장래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사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개연성이 실제로 실현돼가지고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은 예외적으로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 사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병은 갑의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수익자죠. 이걸 채권자 대유권에 비교하자면은 갑은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제3채무자가 되겠죠. 제3채무자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사행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요 채무,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요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채권자 대유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즉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서 그게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인용되었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3채무자는 피보전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해서 채권자 대유권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만 이제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자는 을의 갑에 대한 채무, 즉 여기 이제 피보존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 대유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존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피보존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이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수익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안 되지만은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11번입니다. 갑이 병에게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동담보가액은 이제 공동담보가액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피보전채권하고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액 배상이 인정이 되죠. 갑이 병에게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동담보가액은 변론 종결 시점의 X 토지의 시가에서 정 명의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에 그 공동담보가액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선 변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면은 그 피담보 채권액만큼은 공동담보가액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채권자 일반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일반 채권자의 채무 변제를 위한 책임 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동담보가액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정명의의 저당권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행위 이후에 수익자가 설정한 저당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재산에서 원래 다시 을의 명의로 돌려놔야 될 책임재산에서 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책임재산을 빼돌려서 병한테 넘어갔는데 병이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병이 설정된 정의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빠져나간 책임재산에 대해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니까 이 금액을 책임재산의 공동담보 가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을 할 때 목적물의 가치에서 그 부분은 피담보 채권액은 공제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수익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변론 종결 시점에서 을이 자력을 회복하면 갑의 사행위 취소의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자, 자력을 회복하는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무자력의 요건이 돼야 되죠. 이제 무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이제 소송 요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변론 종결 시까지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자력을 판단하는 것은 사행이나 채권자 대위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시까지 자력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소송 요건이 탈락되는 거니까 이거는 각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무자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송 요건이 아니라 사행위 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실체법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시점에서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 소송을 기각시켜야 됩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소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석 시험, 그러니까 12번은 갑의 사행위 취소 소는 기각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력을 회복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 청구는 기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사실 출석 시험에서도 설명할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은 여기서 다 설명해 버리면은 뒤에 가서 설명할 내용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정답만 일단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뒤에 가면서 이제 우리 쟁점 정리를 보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죠. 자, 사행위 취소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갑은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책임재산을 병이 취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병은 전득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병은 수익자가 될 테고 정은 전득자가 되겠죠. X의 책임재산을 병이 넘겨받았고 다시 이걸 정이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전개하도록 할게요. 정은 X 자체를 취득한 걸 수도 있고요. 정에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인데요. 사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실현을 위한 공동담보를 책임재산 중에서 책임재산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공동담보로 제공됐을 때 그 공동담보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X라고 하는 것은 갑의 을의 채권자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X와 같은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책임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X라고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한테 책임재산으로 제공되는 것, 그런 경우를 이거는 이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재산 자체가 공동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라고 해서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병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그럼 이제 갑은 누구를 상대로 사행의 취소성을 제기를 해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행의 취소성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병을 상대로 해서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이게 사행위가 취소가 되고 다시 X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을의 명의로 돌아왔으면은 채권자인 갑이 그 X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상 행사가 가능하고요.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해소, 즉 사행위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그러니까 사행위를 취소하고 그 X에 대해서 맞춰진 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X를 다시 을한테 반환하거나 동산인 경우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다시 돌려놓는 것,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해소, 형성해소와 이행해소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행위 취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청구를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소한 다음에 다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같이 병합해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따로따로 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취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이제 기각이 될 테니까 먼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형성해소와 이행해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나오면은 사행위를 취소하고 사행위에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그랬을 때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물으면은, 여러분도 결론 부분에는 사행위로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형성해소와 이행해소에 관련된 두 내용들을 다 써줘야 돼요. 이제 그 문제 중에서는 채권자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는가 여부를 물으면은, 여러분도 답을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사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사행위로 취소하며, 이제 법원이 하는 거니까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같이 서술을 해줘야 돼요. 하나만 서술해 주면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성해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고, 이거는 이행해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을과 병 사이의 사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X 재산을 을의 명의로 돌려놔서 갑이 이제 을의 재산으로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 제도가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사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을과 병 사이에 당사자 간에 체결됐던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화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다시 그 X라는 재산을 을의 책임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을과 당사자 사이에서
X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을과 병 사이에서는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채권자 취소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의의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보통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우리 IMF 이후로도 이제 재산을 채무를 면탈하기 채무를 이제 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제3자한테 빼돌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종종 이제 뭐 상담 사례 같은 걸 본다면은 부동산을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 아파트가 전전 매도된 것이 사행위로 인해서 매도된 것이다. 즉 전 수익자가 채무자와 짜고 그 책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사행위를 한 것이고 다시 그 재산을 수익자로부터 전득자가 다시 취득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전득자의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사행위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사행위 취소에 관련된 쟁점들도 계속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사행위 취소에서는 먼저 소송 요건하고 그 다음에 실체법적 요건하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요건 중에서 자, 소송 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대방. 사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당사자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정을 당사자로 해야 되고 을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척 기간 내에서만 제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사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행위라고 하는 점뿐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채무자의 사회 의사까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을 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행위를 단순히 채무자가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채권자가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무자력인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이며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을 해야 할 사회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를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송에서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회 행위입니다. 즉 을과 병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취소의 대상이에요.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송은 병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수익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정을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득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정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을과 병 사이의 사행위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이 사행위가 되고 그 사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전득자인 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구 원인, 이제 지금까지는 소송 요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원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요.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채권자를 해한다는 그런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전득자와 수익자가 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청구 원인 자체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전득자와 수익자가 악이라고 하는 점은 전득자와 수익자 스스로가 항변 사유로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즉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 원인은 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즉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을 1억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1억이라고 하는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행위 취소성, 을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갑은 그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데, 자,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이렇게 X가 있는데,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있는데, 요 1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담보의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반 책임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은, 그럼 채권자가 그 채무를 강제 집행하죠. 책임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1억의 채권액 중에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억의 채권액 중에서 일단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액이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이제 Y라는 재산에 대해서 이 1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1억짜리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Y의 시가가 만약에 1억 이상이 된다면, 1억 한 3천 정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Y의 시가가 1억 3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은 이 Y라는 재산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이게 경매에 넘어가면은 1억이라고 하는 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많건 적건,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빼돌리건 말건, 그거는 갑이란 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어차피 Y라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책임 재산을 빼돌린다 만다, 뭐 그게 이제 갑한테는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공제된 금액만을 피보전 채권으로 산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빼돌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1억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1억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Y라는 이 부동산의 시가가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Y라는 것이 경매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갑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여전히 5천만 원은 담보권이 없는, 즉 우선 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런 가정적인 얘기들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제 을이 사행일 책임재산을 빼돌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을이 X 부동산을 제3자한테, 수익자한테 빼돌렸을 시점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이 1억 원 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우선 변제권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5천만 원만큼은 일반 채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을이 책임 재산을 빼돌리는 것 자체가 채권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거니까.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5천만 원만을 이제 실제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이 1억이라 할지라도 이 5천만 원만을 피담보 채권액으로 하는 겁니다. 피보전 채권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갑이 을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Y란 재산이 뭐 1억 이상이 돼서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의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은 그럼 피보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액 같은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액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전 채권을 변경,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억이 채권이 처음에는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을이 이 매매대금 채권을 다 변제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럴 경우에 갑이 이 채권을 매매대금 채권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바꾸겠다. 소송 과정 중에서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는 매매대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1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했으니까 이걸 이제 다른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피보전 채권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 또는 교환 이것은 공격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내 소가 제기된 다음에 제척기간이 지나서 피보전 채권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차피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니까 이거를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으면 그 이후에 피보전 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서 제척기간 이후에 피보전 채권을 변경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피보전 채권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요걸 좀 지우고서 아이고 다 지워졌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갑, 을, 병은 다 일단은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은 수익자, 을은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은 수익자, 정은 전득자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해두세요.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채권자 대위기 소송을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병이나 정을 상대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이 채권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전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병을 상대로 해서 또는 정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을과 병 사이의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행위 취소 소송과 별도로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건 또 별도의 소송이니까. 그런데 먼저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갑이 승소할 수도 있죠.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보전 채권을 이제 을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 피보전 채권에 의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갑이 병이나 정을 상대로 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패소를 할 수도 있죠. 갑이 패소를 하는 이유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나 정에 대한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이 이제 갑의 패소로 이제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갑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받아서 승소를 하거나 또는 갑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를 하거나 어떤 경우이든지 사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는 피보전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판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기판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기판력은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피보존 채권의 이행 청구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소송법에 관련된 쟁점이긴 한데 사행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상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설명했는데 그럼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목적으로 을이 재산을 빼돌릴 때 그럴 때 이제 사행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사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피보존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사행위가 성립되는데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채무가 바로 이제 뭐 내일 발생한다, 내일 모레 발생한다, 바로 발생한 걸 예상하고 미리 빼돌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미리 빼돌린다고 해서 그거는 사행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사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래의 채권 같은 경우에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인데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사행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고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갑이 어떤 기관이 신용보증 보증보험 갑이 보증보험회사예요. 갑이 보증보험회사인데 여러분들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걸 서울보증보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예를 들면은 뭐 무라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해줘요.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면은 그걸 이제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을이 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증 채무를 이제 을이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가 이제 보험 계약에서 약속했던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갑이 무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준다면은 그거를 을한테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을이 가만히 보니까 무가 지금 돈도 없고 뭐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지금 이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무 대신에 채무를 이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갑은 무한테 그 자신들이 채무 이행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갑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을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가 제3자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갑이 대신 변제를 할 테고 그럼 갑은 무나 나에게 그 자기가 갚은 돈을 달라라고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보증 채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서 을이 이제 자기 재산을 병한테 빼돌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보증보험에 관련된 그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가 지금 무자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보증 채무를 행사할 개연성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개연성이 현실화돼서 갑이 을한테 보증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보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장래 채권에 대해서도 사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사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래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사행이 취소해서 장래 채권이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이제 객관식이든지 주관식이든지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4번. 이제 아까 채권자 대위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3채무자, 여기서 제3채무자는 누구예요? 자, 설명이 잘못했네요. 이거 제3채무자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는 제3채무자라고 하지 않고 수익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제3채무자라고 돼 있는데, 자,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이 수익자는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수익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익자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만약에 이제 제3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피보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소멸시효 원용권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이 경우는 지금 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굳이 뭐 의뢰의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 소송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 여기서는 제3채무자가 병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채무자가 되겠죠. 제3채무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행위 취소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가 있다, 원용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제3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소송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보전 채권에 대한 부분 살펴봤죠. 잠깐 쉬었다가 사행의 부분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행위 취소를 위한 요건, 두 번째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행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법률행위, 즉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 등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이제 출석시험에 봤던 것처럼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제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계약의 해제라든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계약이 이제 무효인으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표시의 취소 부분은 의사표시를 무효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효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과 그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거기까지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네, 거기까지 설명이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인 법률행위 같은 경우도 사행위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약정도 사행위로 취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명의신탁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해두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계약법 2차원에서 아직 명의신탁 약정 문제와 결합된 사행위 취소 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일단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물권법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지금 물권법 부분을 공부하면서 명의신탁 부분을 공부하는 거라면은 이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3자간 명의신탁도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그때
명의신탁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이 사행위 취소와 같이 결합시켜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세요. 이 사행위 취소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제 공동 저당 같은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보겠지만은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공동 저당을 공부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한번 들어두면은 나중에 공동저당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할 때 그때 사행위 취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두긴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아예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도 그냥 요걸로 바꿔서 기재해 놓을게요. 조금 약간 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를 제공할 때는 이 상태로 제공을 할게요. 자, 삼자가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지만 사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별표 표시한 거, 당구장 표시한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물권법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출제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만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행위 취소 부분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사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근데 사행위의 목적물, 사행위를 하려면은 어떤 목적물을 처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갑을 병정을 너무 이렇게 전형적으로 외워두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을이 채권자가 되거나 뭐 이제 갑이 수익자가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순서를 뒤바꿔서 갑을 병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갑을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 이렇게 자꾸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이렇게 갑, 을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행위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피담보 채권을 시가에서 공제해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경우에 사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X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X 부동산이 있는데 이 X 부동산이 누군가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누구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무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X 부동산은 이제 을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재산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X에 대해서는 누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무가 이 X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가 X라는 물건을 1억이라고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무가 여기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 5천만 원인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X라는 재산이 1억이라고 하는 책임 재산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5천만 원의 가치는 채권자 무를 위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재산 자체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제공된 공동담보라고 볼 수 없겠죠. 얼마만 공동담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가 가져갈 수 있는 우선 변제에서 가져갈 수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만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이제 여기 숫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의 채권액을 4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4천만 원에 대해서 무가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4천만 원을 공제한 6천만 원만이 을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X라는 물건을 빼돌렸을 때 이게 사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1억짜리 물건을 빼돌렸으니까 책임재산이 1억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행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X라는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만큼을 빼고서 사행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무가 갖고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사행위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X가 1억이었지만은 그 중에서 4천만 원이 우선 변제권이 확보돼 있으니까 4천만 원을 드러내면은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책임 재산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빼돌리게 되면은 6천만 원만큼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라고 하는 사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무가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1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X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다 배당을 받아갑니까? 무가 다 1억이라는 X에 대한 가치를 다 우선 배당 받아가죠. 결과적으로 이 X라는 재산은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를 위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채권자들한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은 전혀 없는 거겠죠.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무한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무의 피담보 채권액이 예를 들면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이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을이 X를 제3자한테 처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를 들면 병한테 처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책임재산 감소가 없는 거니까.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그 제공됐던 이제 책임재산의 감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피담보 채권액, 그러니까 사행위 목적물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권액을 이 목적물의 시가에서 공제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돌리면은 사행위가 성립되지만은 그런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을 빼버리면은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은 그 물건을 처분하는 것 자체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설명인데 요 설명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당부장 표시했던 요 두 가지 사안은 이제 그 피담보 채권액을 빼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저당권이 공동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 공동저당이 설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하나는 뭐 공동저당물 중에서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이거나 또는 두 개의 재산이 모두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이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빼는 방법이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좀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걸 이제 공동저당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담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공동담보하고 채권자의 그 사행에서의 공동담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때는 공동저당이나 공동담보라는 말로 공동저당이나 공동담보라는 것은 이제 저당권 부분에서 공부했을 때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를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담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위해서 공동으로 담보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동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재산이라는 의미에서 공동담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일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한테 대해서 남겨져 있는 몫이다 라고 해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위한 몫이다 라고 해서 공동담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 부분에서 공동저당, 공동담보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동담보 저당권 부분에서 공동담보라는 말과 이 사행위에서의 공동담보라는 말은 의미가 다르니까 그걸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공동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목적물의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이제 물권법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민법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제 2학기 때 물권법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내용들도 아직 잘 이해하기 벅찬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넘나들면서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금부터도 자꾸 이제 앞뒤를 연결시키는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과 이 사행의 취소와 공동담보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공동저당 부분을 연결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명의신탁 부분에 들어가서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거는 채권자 대위권과 다르지 않죠. 자, 다만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만약에 무자력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소를 각하하죠. 왜냐하면 무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요건이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는 만약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으면은 이거는 소송 요건, 소송 이제 청구 원인을 갖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소가 기각이 됩니다. 실제적인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소각하라고 하는 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고요. 소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채무자에게 사의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채무자의 사의의사는 취소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면은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일반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놓고서 나는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채무자한테 사회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행위 취소에 대한 요건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효과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업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은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정이 있고, 이제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사행위를 취소하는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제 갑이 승소했거나 뭐 패소하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자, 사행위 취소 효과 부분에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갑이 승소했더라도 그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효력만 있습니다. 즉 을과 병 사이에 사행위가 요 매매 계약이 사행위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누구한테만 있냐? 갑과 병 사이에서만 취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즉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취소됐지만은 을과 병 사이에서는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서만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것이고 을과 병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제 X 부동산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 갑이 이제 을과 병 사이에 사행위를 취소를 하고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말소를 청구했을 때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면은 결과적으로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만 남아있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을의 명의에서 병의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이렇게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접수 연월일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권리자가 누구인지 이런 게 이제 갑구란에 이렇게 이제 등기부가 이제 갑구란에 기재가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을이 병한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지금 파는 거죠. 이제 팔았는데 이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면은 등기부상에는 을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4번 이제 3번 등기 말소 병 명의의 등기 말소 그 등기 원인은 사행위 취소 등기 원인을 사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서 말소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 말소 등기가 기재가 돼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로 기재가 된 걸까요? 네, 여전히 병이 소유자라고 기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병의 등기가 말소됐긴 했지만은 그 병의 등기가 말소된 것은 갑과 병 사이에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이냐? 소유자는 병이에요. 다만 갑과 병 사이에 사행위가 취소돼서 X 부동산이 을한테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을한테 복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사행위 취소의 상대적인 효력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설명이 가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행위 취소 효과는 갑과 병 사이에서만 있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걸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상대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이 유효하므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즉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냐? 수익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상으로는 병의 명의가 말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등기부상으로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 병이 수익자라고 되는 겁니다. 병이 수익자라고 공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적 효력인 것이고요. 자, 상대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문제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요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관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는 역시 아까 관련된 쟁점과 같이 지금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근데 꼭 우리가 중간고사 관련된 것만 또는 뭐 변호사 시험에 관련된 것만 수업 내용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꼭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같은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변호사 시험에 관련된 거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도 지금 미리 좀 언급해 줄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계약법 2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습장의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또는 채권 양도 부분을 공부할 때 요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다만 요 두 가지 설명은 뭐냐면은 사행위 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권리자냐? 여전히 수익자가 권리자다라고 하는 것. 처분행위에 따른 수익자가 그 처분행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법리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행위 취소에 의해서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병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게 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혹시 이제 미리 공부해두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판례라든지 또는 이제 요 해당 부분에 가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채권 양도 부분에 가서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또는 사례 문제집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워물반환 부분에 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행위 취소의 경우에, 사행위가 취소됐을 경우에 이제 그 원상회복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액반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고요.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원물반환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을과 병의 사행위가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게 원물반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자, 아까 사행위 취소의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만큼을 빼고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제공되어 있던 공동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목적물이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이 소멸을 했어요. 근데 사행위 이후에 소멸을 한 겁니다. 담보권이 이제 사행위 이후에 소멸했어요. 사행위 이후에 담보권이 소멸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버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X의 가치가 요만큼이었는데 요 중에서 절반만큼은 담보권에 의해서 누군가의 우선 변제권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돼서 이 재산이 고스란히 온다면은 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사행위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빠져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저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라고 한다면 사행 이후에 담보권이 말소됐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에 이제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버리면은 오히려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오는 책임재산이 채무자한테서 빠져나간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빠져나갈 때는 이제 마치 이게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은 책임재산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돌아올 때는 이 전부가 다 돌아와요. 이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도 저당권이 말소를 허용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행위 취소에 의해서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책임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책임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는 채권자 대입권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사행위 취소를 통해서 책임재산이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선의의 전득자 명의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예를 들면 정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정하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정이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했어요. 그러면 정이 선이면은 갑은 정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죠. 즉 정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겠죠. 그럼 정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 명의의 저당권은 뭐를 기초로 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병이 소유자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의 선의이고 정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병의 등기도 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병의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의의 전득자 명의로 이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경우에도 이제 병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거는 안 되지만은 병으로부터 이제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병 명의 등기가 말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요걸 한번 지워볼게요. 병 명의 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병 명의 등기가 살아있는 채로 다시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식으로 이걸 이제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건 말소 등기 청구하고 소송물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그 물권법 부분에서 앞부분에 등기의 효력 부분에서 이제 원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대신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병이 다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이때는 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줄 때는 이 소유권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소유권에는 정명의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부담이 붙어 있는 그런 소유권을 을한테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책임재산이 요 앞부분에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책임재산이 요만큼만 갔는데 책임재산이 커져서 돌아오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책임재산이 요만큼이 갔는데 그 우선 변제권이 설정되어서 책임재산이 요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취소 채권자가 가액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굳이 책임재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그 이제 사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두 번째 경우는 선의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채권자는 가액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저당권이 붙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복귀시키는 거 그런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사행위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제 수익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수익자 이제 사행위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 실행이 돼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수익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이고요. 원물 반환이 가능해서 원물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원물 반환이 가능해서 원물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자, 이루어진 경우에 원물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아까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 경우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지우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행위 취소가 인정이 되고 원물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럼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소유자로 돌아가요? 을의 소유로 들어가게 되죠.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병의 이름이 지워졌으니까 다시 을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을의 이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구 소유라고 얘기했어요? 병의 소유라고 얘기를 했죠. 등기부상으로 병의 이름이 지워지긴 했지만은 이건 사행의 취소 때문에 지워진 것이고 여전히 등기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라고 얘기를 했죠. 사행의 취소에 의해서 지워졌을 경우에는 병이 소유자인데 을이 자신의 명의로 돌아왔다는 걸 이유로 해서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무라는 사람한테 처분하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왜? 왜 무효가 될까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등기부상에는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은 병의 이름이 지워졌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건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병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무한테 처분해도 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병의 이름이 사행위 취소 소송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말소됐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을로부터 구입한 무는 이제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무의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무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5번, 6번 해놓고서 이제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제 이렇게 해서 무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겠죠. 채권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무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상회복이 가능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원물 반환에 대해서 승소를 한 후에, 즉,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말소 등기하라라고 하는 이행의 소까지 인용이 돼서 법원이 이제 병은 X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법원에서 이제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법원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뭐 이제 그 사행이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원물 반환 승소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가액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원물 반환에서 승소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 뭐 저당권이 실행됐다든지 그런 이유로 원물 반환이 승소한 다음에 원물 반환을 집행하는 게 불능이 됐다고 해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원물 반환이 판결을 받았는데 원물 반환에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이제 그 원물 반환하는 것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능이 된 경우 다시 또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내용들이 많이 어렵죠?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액 반환입니다. 가액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이제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가액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원물 반환의 취직수에게는 가액 반환이 청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당권이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사행위 목적물에 대해서 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됐거나 이런 것 때문에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요. 등기 말소가 불능이 됐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등기 말소가 불능이 됐을 때는 가액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가 청구 취지에는 등기 말소라고 청구 취지를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청구 취지의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원물 반환의 청구 취지 속에는 가액 배상에 대한 청구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별도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물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액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가액 배상의 판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액 배상 금액을 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액 배상에 있어 가액 산정 방법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근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게 사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또 가액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가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걸 이제 그 기초적인 모습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가액 배상을 할 때는 두 가지 금액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금액은 뭐냐면은 공동담보가액입니다. 이 공동담보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의 가액, 그걸 이제 공동담보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은 피보전 채권액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피보전 채권액인데요. 이 두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해야 돼요. 이 두 금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이 가액 산정을 위한 가액 배상을 위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가액 배상 금액을 확정을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공동담보 가액이 무엇이냐? 자, 공동담보 가액은 기본적으로는 을이 병한테 X를 팔았다면은 그 X의 시가가 X의 시장 가격이 결국은 그 X의 시장 가격만큼 채무자 을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걸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재산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X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공동담보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냐?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사행위 목적물의 가액이 결국은 공동담보 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행위 시점에 이미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그 후에 변제로 인해서 말소된 경우, 즉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공동담보가액에서 빼내라는 겁니다. 즉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서 X 부동산의 시가가 1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이었는데 이 X에는 무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무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요 저당권이 얼마였냐면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사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금액하고 똑같이 일단 맞췄어요. 자, 이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은 두 번 판단할 때 작용이 돼요. 두 번 고려를 하는 겁니다. 언제 고려될까요? 첫 번째 고려될 때는 사행위가 성립했는가? 사행위 성립 여부를 고려할 때 이 4천만 원이 고려됩니다. 왜 고려될까요? X에서 이제 X가 1억짜리 시가였는데 거기서 피담보 채권액을 4천만 원을 공제해 봤을 때 남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거니까 사행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무의 채권액이 4천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까 1억 3천이라고 그랬죠? 1억 3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X는 사실상 무의 그 우선 변제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공동담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가 X를 팔아도 사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X라고 하는 거는 저당권 1억 3천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X를 1억 주고 사는 병은 사실은 바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X의 시가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해서 남는 게 없다면 사행위가 안 되고 공제인데도 남는 게 있다면은 사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사행위 성립 여부에서 요 무의 저당권이 한번 고려를 이제 저당권에 대한 고려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무의 저당권은 언제 고려하냐? 공동담보가액을 정할 때도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할 때도 무의 피담보 채권액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 피담보 채권액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변론 종결 시점에서의 목적물의 시가가 1억일 때, 그럴 때 무의 이제 변론 종결 시점에서 그러니까 X 부동산의 시가가 1억일 때 거기서 이제 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 채권액만큼을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은 이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빼주는 거예요. 4천만 원을 공제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사행의 판단 여부와 달리 변론 종결 시점에서는 4천만 원보다 채무가 좀 더 증가했겠죠.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금액을 공제했을 때 남는 금액, 뭐 이제 편의상 이제 이자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6천만 원이 됐다면은 그 6천만 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 그 시가도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액도 고정을 시켰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실제 사례에서는 저렇게 그 피담보 채권액, 즉 무의 피담보 채권액도 변하고 시가도 변하고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액도 변하고 막 이렇게 다 변하게 되면은 그럼 되게 헷갈리게 돼요. 자, 어쨌든 공동담보가액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6천만 원이라고 공동담보가액을 한번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전 채권액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피보전 채권액은 이제 채권자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을 피보전 채권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피보전 채권액은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행이 당시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1억이었다면은 실제로 피보전 채권액은 이제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더 1억보다 더 증가해 있겠죠. 그죠? 이걸 첫 번째 한번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고려할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피보전 채권액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행위 시점에서 갑이 을에게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피보전 채권액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이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만 피보전 채권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5천만 원만 피보전 채권액이 되고 그 5천만 원에 대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이 5천만 원에 대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예요. 1억이 아니라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이자, 이걸 합한 거를 피보전 채권액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계속 하나씩 설명하니까 하나씩 들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이제 뭐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또 채권자, 사행이 취소를 하는 채권자가 또 다른데 담보권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 뭘 빼야 되고 뭐 어디서 뭘 고려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을 풀다 보면은 엄청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 이 부분은 이제 피담보 채권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이자가 피보전 채권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금액을 확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이제 1억에 대해서 갑이 담보권을 뭐 이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I란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천만 원만 피보전 채권액이 된다. 그리고 이게 변론 종결 시까지의 이자 지연 손해까지 합친 금액이 얼마냐면은 5,500만 원이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동담보가액이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이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이 두 가지 금액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 즉 5,500만 원이 가액배상하는 금액이다. 가액배상 금액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가액배상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실제로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사법연수원 차원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런 실전적인 문제를 풀 때는 정말 복잡합니다. 이자 계산하는 거, 뭐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긴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행위 취소 중에서 근저당권이 사행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사행위로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편의상 다시 사안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갑이 채권자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병도 갑의 채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채권자이니까 이제 병이 채권자이니까 채권자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을이 특정한 채권자를 위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돼 있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선 변제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만큼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돼 있던 부분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사행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게 사행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식으로 원물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말소할 수 없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채권자가 선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당권자가 선의인 경우 때문에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라면 저당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액 배상을 확정을 하냐? 이제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배당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제 경락인이 그 물건을 사면서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를 하죠. 그럼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것을 이제 그런 표를 배당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은 채권자들한테 그 배당표에 있던 금액을 다 이제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돼요. 배당표가 확정 자체가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배당금 출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순간에 채권자들의 채무는 변제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자,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는 을과 병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 해서 야, 너는 사행위 취소 수익자니까 넌 저당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배당받지 마 라고 해서 이제 배당 이해소를 제기해서 병이 배당받아야 될 금액을 자기한테 배당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배당 이해소를 병 앞에서 제기할 수가 있어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병이 배당받아야 될 금액을 갑한테 배당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배당 이해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물 반환은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들도 여러분들 이제 배당표에 관련된 얘기들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배당 이의소를 제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냥 암기만 좀 해두세요. 지금은 이렇게 된다라고 다 이해할 수 없다면은 암기를 좀 해두세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배당금을 출급하지 않았다. 아까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으면은 채권자들한테 채무가 변제된 거나 마찬가지고 채권자들이 이제 국가에 와서 배당금을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배당금을 받아가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채권자가 그 배당금 채권을 자신한테 넘겨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제 이 병이 배당금을 받아가지 말고 배당금 채권을
갑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배당금 지급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이제 가액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배당금 채권이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이 배당금을 받아갔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받아간 배당금을 자기한테 가액 배상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내가 다 설명하기는 너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무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배당표를 다시 고쳐달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는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은 그 배당표상의 채권 중에서 갑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 피보전 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 채권을 갑한테 양도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배당금을 병이 받아갔다면은 그 받아간 배당금을 이제 피보전 채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돌려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즉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일단은 좀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채권자가 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좀 바꿀게요. 이제 채권자가 갑 1, 갑 1이 있고, 다른 채권자도 갑 2가 있고 갑 3이 있어요. 자, 요걸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매매계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 있고, 근데 X 부동산을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을한테는 갑 1이라고 하는 채권자만이 아니라 갑 2란 채권자도 있고 갑 3이란 채권자도 있어요. 근데 갑 1이란 채권자가 을과 병의 매매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고 X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갑 1이 승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갑 2가 다시 또 병을 상대로 해서 을과 병 사이에 사행위를 취소하고 X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말소 등기는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병을 상대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정이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1이 을과 병 사이의 사행위를 취소를 하고 병을 상대로 해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겠죠. 근데 이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 2도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병 3도 을과 병 사이의 사행위를 취소하고 병에게 이제 갑 3도 병에게 이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채권자들이 똑같은 사행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제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채권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사람이 대위 소송을 제기했으면은 소송 계속 중에는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무자라 할지라도 또는 채무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여러 명이 똑같은 내용의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할 수 있고요. 다만 뭐 예를 들면은 이 X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이제 갑 1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전 채권이 얼마냐면은 5천만 원이야. 그리고 갑 2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전 채권이 6천만 원이에요. 갑 3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이 4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갑 1이 병한테 5천만 원 가액배상 받고 갑 2가 병한테 6천만 원 받고 갑 3이 병한테 4천만 원 받으면은 병은 1억의 책임재산만을 취득했는데 5천만 원하고 6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1억 5천을 반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병은 어느 범위 내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이제 을로부터 받은 책임재산 1억의 X의 가치, 공동담보로 제공됐던 1억의 범위 내에서만 병은 가액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병이 갑 2와
갑 3에게 4천만 원, 6천만 원을 다 변제해서 이미 공동담보로 제공돼 있던 가액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갑 1은 더 이상 병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익자나 전득자는 공동담보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반환하면 되고요. 공동담보가액이 없다면 청구 이의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 등을 통해서 이중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담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게 됐기 때문에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병이 갑 2와 갑 3에게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모두 변제해서 더 이상 공동담보가액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 1이 이제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행위 취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 부분에서 사례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례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내용들, 뭐 다른 내용들은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요 장래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장래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2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3번 판결 같은 경우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 이거는 이제 객관식 지문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3번 판결도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참고 판결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물상 보증인 소유의 이제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공동 저당의 경우에 부동산 공동 저당의 경우에 어떻게 사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참고 판례를 하는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공동 저당 부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고 판례로 여기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판례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물 변제가 사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뭐 이 정도 내용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제 채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도 다 사행위로 해버리게 되면은 채무자가 재원을 마련해서 채권자들한테 갚는 것 자체가 다 무효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내용들 같은 거는 참고 판례라고 해서 이렇게 참고 판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결의 내용들은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이 사행위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두면 좋을 텐데 아직은 공부하기가 좀 벅차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참고 판례는 그냥 이런 판례가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결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서 이 사행위 취소에 관련된 문제들 한두 문제 정도 골라서 사행위 부분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한두 개 골라서 한번 시험을 봐보면은 이게 사행위가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출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사행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상관없고요. 객관식 문제도 사례형으로 나와서 이제 그 출제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행위 부분을 좀 실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내용들이 어려운 게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날 내가 아무래도 낮에 약간 좀 서울에서 회의 일정이 잡혀가지고 조금 줌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내가 오후나 저녁 때까지 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이 확정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줌 수업 일정을 일요일 날 밤 정도에 한번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약속이 또 있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도 토요일 날 저녁 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줌 모임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만약에 금요일 날 줌 모임을 못 갖게 되면은 일요일 날 저녁 때 8시에 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다음 주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자, 금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저녁 때 줌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